자, 2교시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1교시 때 진행한 내용들 어려운 건 없었죠. 피셋이 어떤 시험이고, 그리고 그 피셋 문제 해결 과정 중 일부를 알아봤는데, 이제 2교시에는 피셋 문제 해결 나머지 단계를 알아볼 거예요. 나머지 단계랑,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피셋 정복 단계와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론 탐색이에요. 이론 탐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한 이론이나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 판단의 경우는 이런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료 해석의 경우는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칙 연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표를 보는 방법, 차트를 읽는 방법,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전체값, 전기값, 뭐 증가율도 배울 것이고 여러 가지 비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론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런 이론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 문제에 쓰였는지, 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지 이런 걸 탐색하는 게 이론 탐색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이론 탐색이라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도 다시 다루긴 하겠지만 문제 인지, 조건 이해, 뭐 조건 적용, 그리고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정답 도출 이런 것들은 실제 문제가 나오지 않은 한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일반적인 일반론은 정리해 놓을 수 있어도 구체적인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는 실제 문제가 나와봐야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론 탐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진 얼마만큼 많이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돼요. 문제 딱 보는 순간 이 이론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 떠오르느냐가 결과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도 볼 거란 말이죠. 2차 시험의 경우도 똑같은 단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이해, 조건 인지, 이론 탐색, 조건 적용, 그리고 정답 도출까지 2차 답안 쓰는 게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 문제 안에서 쟁점을 뽑아낸 다음에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써나갈 것이냐.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문제 해결 단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떤 이론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이론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론을 어떻게 빨리빨리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답안 쓰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공부를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막 아직 감이 안 오실 텐데 이제 2차 답안 한창 쓸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미 알고 있던 것들 그냥 쫙 일단 풀어놓은 뒤에 이론은 먼저 풀어놓은 뒤에 사안적은 그 다음에 좀 머리 써서 하는 그런 식으로 답안을 써야 2시간 안에 10페이지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시 공부를 거의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되게 드릴 수가 있는 건데 2차 공부도 1차 공부도 틀은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문제 푸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 단계를 꼭 피셋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2차 시험 준비할 때에도 충분히 응용해 보시라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론 탐색이라는 건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 판단의 경우 이제 주제문을 찾고 핵심 키워드를 찾고 요약 훈련하는 이런 것들 일종의 이론으로 제시해 볼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여기서는 그렇게 제가 지금 당장 자세하게 다룰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루게 된다면은 이제 각각의 실제적 문제를 놓고서 이 문제에서는 어떤 식의 이론이 적용이 되고 어떤 식의 이론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거는 이 이론 파트를 탄탄하게 다져 놓는 거예요. 진짜 탄탄하게 다져 놓으셔서 누가 뭐 어떤 것을 묻더라도 어떤 키워드만 던져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잘 다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저는 이론 부분은 완전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중평균이 뭐냐, 가중평균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공식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왔고 이런 것들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예요. 다른 개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최상의 공부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 가르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뭐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메이트가 있다면 스터디 메이트한테 계속 내가 배웠던 것들을 설명을 해보고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나와요.
내가 이 부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이 부분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를 설명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법조문의 예를 통해서 법조문에서 주로 적용될 만한 이론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법조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조, 항, 호, 뭐 이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땡땡조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 같은 경우는 몇 항이라고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면 이게 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호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제시된 게 이제 호라고 하죠. 그리고 법조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체와 효과, 요거는 거의 모든 법조문에서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한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 거기에 이제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요건을 만족하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다만 또는 단 이런 식으로 예외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체랑 효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법조문 상황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법조문의 경우는 또 필수로 확인을 해야 될 게 본문하고 단서를 나누셔야 돼요. 본문은 좀 기본적인 규정이 된다면 단서는 예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어부, 서술부. 주어부에 이제 주로 주체가 들어갈 것이고 효과에 서술부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단, 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 문장을 한 둘로 나눴을 때 앞쪽을 전단이라고 하고 뒤쪽을 후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건, 효과, 이것도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요건 하에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이러한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규정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파트 가볼게요. 네 번째 파트는 이제 조건 적용이에요. 조건 적용은 뭐냐면, 첫 번째 단계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 잘 왔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도 잘 이해를 했고 문제에 제시된 조건들도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조건에는 이런 식의 이론을 적용하면 되겠네 까지 도출됐잖아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제시된 상황, 제시된 조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례 등을 분석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 적용 단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건 적용 단계까지 오기까지가 중요한 거죠. 문제를 인지를 하고 조건을 이해를 하고 이론을 탐색하는 그 과정이 탄탄해야 조건 적용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조건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론 탐색이 불완전하다면 조건 적용해봐야 하는 시간 낭비니까 조건 적용은 약간 부차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 세 단계를 진짜 잘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건 적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 조건 적용이 꼭 이게 네 번째 단계라고 앞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를 다 성실하게 거친 뒤에 네 번째 조건 적용을 해야 되느냐? 꼭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아까 처음은 아니고 중간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지에 딱 꽂혀가지고 또는 어떤 자료를 딱 보니까 이 자료는 이 선지를 해결하는데 바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 바로 조건 적용을 하셔도 돼요. 문제의 이해가 충분히 된다는 걸 전제하에. 그래서 문제 인지 단계에서 특정 조건을 발견했다, 근데 이 조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바로 조건 적용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모든 문제에 정해진 문제 풀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에는 특정 조건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봤는데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보였다, 그럼 기본 전제 같은 거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미 얘는 단서에서 아웃되기 때문에 얘는 해당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문제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본인만의 문제 풀이 방식 꼭 습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런 방식은 어떻게 습득을 하느냐, 또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 많이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나는 문제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그리고 내 문제 푸는 방식에는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걸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를 다시 또 문제에 적용을 하고
문제 푸는 방식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잘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례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제시된 게 있죠. 그래서 제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시된 예외와 관련성을 이해하는 거랑 사례의 주체나 원칙 또는 예외 여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내용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수치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것들 또 봐야 될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치들이 있어요. 굉장히 표의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치들 다 이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골라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수치를 어떤 걸 수치를 적용해야 될지를 찾았다면은 거기에 적용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단서나 예외에 해당이 되진 않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 방법을 적용을 해야겠죠. 웬만한 것들은 수식을 제공을 해주는 문제라면은 그냥 수식에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수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뭐 증가율을 물었다, 뭐 비율을 물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계산하는 방법들을 적용을 해 주셔야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실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5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정답 도출. 자, 정답 도출은 별거 없어요. 4번째 단계까지 다 왔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답만 고르면 돼요. 정답만 고르면 돼요. 뭐 선지형이면은 5개 중 하나 고르면 될 것이고, 보기형 문제라면은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만을 골라내는 그런 게 되겠죠. 정답 도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뭐 별거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정답 도출 단계에서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는 문제를 반대로 본 거, 반대로 이해한 거. 즉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걸 고르거나,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것을 고르라거나, 문제에서는 제일 뭐 2번째로 큰 애를 고르라고 했는데 제일 큰 애를 골랐거나, 이런 식의 실수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은 의외로 자주 발견돼요. 정작 문제 다 풀었는데 틀렸네 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마지막에 정답 도출할 때 까딱 생각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나중에 자료에서 문제 푸실 때 역수로 보는 것들도 나올 거예요. 좀 문제 좀 풀기 쉬운 방법으로 역수를 이용해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역수로 보면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애를 찾아라 그랬으면 이제 역수로 봤을 때는 가장 작은 애를 찾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가장 작은 애를 골라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애를 골라가지고 답을 찾는다거나, 그런 식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실수인데 그것도 실력이에요. 실수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끈 놓치지 마시고 정답 도출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될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을 반대로 고르는 실수,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이거를 각각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옳지 않은만 별도로 표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옳은 거는 옳은 문제다 그러면 선지 옆에다가 이렇게 T 이렇게 적고, 옳지 않은 거다 그러면 F다 적고, 또는 뭐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 OX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옳은 것 옳지 않은 걸 각각 표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는 안 하고 옳지 않은 것만 별도로 표기하는데, 예를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게 나왔다, 옳지 않은 걸 물어봤다, 그럼 뭐 그것만 표시를 하는 거야. 발문에다가, 아니면 뭐 선지 옆에다가, 보기 옆에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수 확인해야 될 부분들 보시면은, 일단 확실한 선지를 골라서 정답을 체크하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어려운 선지 대신에 좀 선지가 좀 어렵다 그럼 일단 그 부분을 일단 피해서 다른 선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시간 세이브하는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보기 조합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보기형 문제에서 4개 다 보지 않더라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으니까 선지에 보기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보기 보는 순서를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가볼게요. 자,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피쌤 문제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2분에서 2분 30초 내에 푸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것들보다 1단계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문제 인지하는 단계. 그래서 문제 인지 단계에서는 어떤 것까지 포함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말지까지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40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40 문제 다 푸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4문제에서 8문제는 거르거든요. 거르고 나머지 문제에서 승부를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 보자마자 문제 풀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자, 한 30초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한 30초 정도 그냥 차분하게 문제를 보세요. 차분하게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문제, 제시 문제 어떤 게 나왔고, 어떤 보기가 나왔고, 어떤 선지가 나왔고, 키워드가 뭐가 될 것 같고, 대충 이런 걸 한번 보시면서 이 문제는 내가 좀 풀만 하겠다. 그 기준은 한 2분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30초 정도 시간을 들이면서 내가 2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푸세요. 근데 2분 안에 못 풀겠다. 그럼 다른 문제로 넘어가세요. 바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30초까지도 좀 시간 쓰는 게 아깝죠. 한 10초에서 20초 사이면은 대충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또 그 다음 문제도 또 어렵다.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여섯 문제를 건너뛰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40번까지만 오면 일단은 1차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고, 40번까지 온 뒤에 가마킹을 하시던가 한 다음에 건너뛴 문제만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문제가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시험 시작하고 한 5분에서 10분까지는 잘 안 읽힐 거예요. 문제도 잘 안 읽히고 뭘 묻는지도 모르겠고 키워드도 찾지도 어렵겠고, 그러다가 이제 10분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시험에 이제 적응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넘어갔던 문제 다시 오잖아요. 그럼 더 쉽게 보여요. 더 쉽게 보이니까 초반에 문제 안 풀린다고 뭐 멘붕 막 빠지지 마시고 일단은 40번까지 오세요. 40번까지 오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그래도 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 번 정도 보고 풀어야 좀 덜 억울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됐건 40번까지 오자라는 게 목표라는 거. 그리고 30초 정도는 차분하게 문제 보면서 문제 풀지 말지까지 결정하시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가로 2분 정도 안에 문제를 풀지 말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경험, 사전 지식 이런 것들도 쌓아두면 좋습니다. 쌓아두면은 좋고, 하지만 그게 꼭 문제의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셋 정복 단계 가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피셋 강의할 때마다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 초인지라고도 하고,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인지라는 거는 사람이 뭔가를 인식하고 지각을 느끼는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메타인지는 그걸 초월한다라는 의미의 개념인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말 그대로 내 스스로가 얼마나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도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일종의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셋 정복 단계라는 거는 제가 이러한 메타인지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제 나름대로 좀 개념을 좀 쌓아본 건데, 피셋 정복 단계, 피셋에 대한 인지 수준을 단계별로 제시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메타인지란 거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해요. 피셋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 암기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본인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문제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스스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에도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 푸실 때 계속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일종의 메타인지예요.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문제 충분히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 그에 대해서 답이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는 건너뛰어야죠. 근데 내가 이 문제 풀만하다. 그럼 이제 메타인지가 완벽하다.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덤비세요. 그래서 문제 풀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나눌 때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요. 그게 뭐냐면은 객관적 관점이 있고 주관적 관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객관적 관점은 내가 실제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실제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나누는 기준인 거고, 주관적 관점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기준이에요. 이거 두 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달라요. 객관적 관점으로 실제로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냥 극명하게 여러분들 시험 성적으로 나와요. 시험 성적으로
실제로 알았다면 맞췄을 것이고 몰랐다면 틀렸겠죠. 그게 이제 객관적 관점의 메타 인지를 한다면은 주관적 관점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분명히 내가 알고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주관적 관점의 메타인지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뭐냐, 객관적 관점의 메타인지랑 일치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일치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 각 두 가지 관점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주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안다, 모른다. 객관적 관점으로 봤을 때 모른다, 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한 거는 이렇게 나눴을 때 마치 사분면처럼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렇죠?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했을 때 이 방향으로 메타인지 수준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해요. 내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 말 그대로 진짜 개념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까지 가요. 아, 내가 이 문제 이런 부분을 몰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아는 것을 아는 상태가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는 아직 설명은 못해요. 내가 뭘 모른다라는 것만 알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가 아는 것을 모르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달인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세 번째, 아는 것을 아는 상태까지만 가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단계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편의상 이 메타인지 수준을 저는 네 가지로 좀 약칭으로 부를 거예요. 첫 번째,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는 뭐뭐라고 부를 거고, 모르는 것을 아는 상태는 뭐아, 아는 것을 아는 상태는 아아, 아는 것을 모르는 상태는 아모. 이렇게 네 개로 축약해서 부를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나씩 볼게요. 자, 모르는 것을 모르는 단계, 뭐뭐 단계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 거의 이제 막 피셋에 이제 막 진입하신 분들을 뭐뭐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문제가 나온지도 모르고,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직면하게 될 문제점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피셋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판단할 능력도 부족하죠. 그리고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맞췄더라도 실제로 내가 알고 맞힌 경우보다는 찍어서 맞힌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 틀린 원인, 이해하지 못한 부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할 때 보면은 본인이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뭘 모르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명확한 질문이 안 나오고, 명확한 질문이 안 나오니까 명확한 답변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질문 같은 거 하실 때 내가 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타인지 수준을 조금씩 올리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어려워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모아 단계. 모아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시다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을 몰랐구나, 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 이런 부분을 몰라서 틀렸구나 라는 것들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아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동기부여도 좀 되시겠죠. 그래서 모모 단계랑 비교했을 때에는 이제 조금 이제 공부할 맛이 좀 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 풀이를 위한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맞게 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 능력을 갖출 수도 있죠. 그리고 왜 틀렸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원인을 파악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원인을 모르면 질문하기도 힘들거든요.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셋 문제 어느 정도 풀어봤거나 관련 강의 일정 시간 이상 수강하면은 이 모모 단계까지 모아 단계까지는 충분히 와요. 충분히 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만으로는 합격권 점수에 도달하기는 어려워요. 뭐 대충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모모 단계 때 점수가 50점이 안 된다 치면은 모모 단계 정도는 한 50점에서 70점 정도
그 정도 선이 될 거예요. 그것만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는 아는 것을 아는 단계, 이제 아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아하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론도 많이 습득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 내용을 대부분 알아요. 뭘 물어보는지도 알고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게 될 겁니다. 거의 준비를 거의 갖춘 거예요. 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요.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 이 설명이에요. 설명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다른 사람 스터디메이트 옆에 있다면 옆에 앉은 스터디메이트한테 설명을 해보면 가장 베스트고, 그게 안 된다 치면 옆에 뭐 고민형이라도 앉혀놓고 고민형한테 설명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담지만 말고 계속 밖으로 표현하고 표출하고 해봐야, 이게 선순환이 돼야 여러분들이 내가 뭘 제대로 배웠구나, 어떤 게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각 이제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을 나눌 수도 있고, 각 문제 유형에 대해서 문제 접근 요령 이런 것들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따가 공부법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암호 단계인데, 아는 것을 모르는 단계.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제가 두 케이스로 나눴나요? 여긴 안 나왔구나.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피셋에 그냥 달인이 된 거예요. 문제만 둬도 문제 답을 알아요. 어떻게 푸는지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단계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잘 알아서 탈이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걸 어려워해요. 이 문제의 답은 이거지 하면서 그게 왜 답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요. 이미 많이 풀어봐서 그게 풀이하는 툴이 거의 기계적으로 나온 케이스가 이 암호 단계인데, 암호 단계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암호 단계까지 갔다라면 그 시험 피셋 관련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나 엄청 많이 해서 문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답을 거의 암기할 정도로 된 그런 케이스인 경우가 있고,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진짜 선천적으로 약간 좀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게 좀 남다르게 뛰어나서 암호 단계인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암호 단계에서는 어찌됐거나 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 풀이에 위한 준비 거의 완벽한 상태고, 틀린 문제가 거의 없어요. 틀린 문제가 거의 없는데 정작 이걸 설명해 봐라라고 하면은 좀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가 이 암호 단계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 있냐?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문제를 좀 직관적으로 푸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답은 아는데 이 답이 도출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피셋 정복 단계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봤는데,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단계인지 어떻게 알 것이냐? 제가 이쪽에 약간 자가 테스트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뭐 항상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제가 마련한 이 질문들 있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 번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인지 조건 이해 뭐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틀린 문제의 경우는 내가 왜 틀렸는지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원인을 또 설명할 수 있는가, 또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맞힌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지,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아마 예시로 좀 든 게 있을 거예요. 항상 이런 건 아닌데 아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제가 가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단계를 나눴는데, 그럼 각 단계별로 공부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다룰 거 모모 단계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피셋에 대한 노출 수준을 높여주는 게 좋아요.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외부적으로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모아 단계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시간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그 강의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진 않고 다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5단계로 나눈 문제 해결 단계를 별로 볼게요. 자, 문제 인지에서는 이제 처음 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발문이 짧더라도 놓치지 말고 발문, 자료, 지문 꼼꼼하게 읽으세요. 꼼꼼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신에 시간은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보세요. 매 문제 푸실 때마다 타이머 옆에 놓고 내가 이 문제 풀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풀고 난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요거는 기록을 해두시면은 굉장히 좋은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같은 문제를 또 여러 번 풀 거거든요. 여러 번 풀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단축될 거예요. 시간이 좀 단축되는 걸 느끼시면은 아, 내가 그래도 헛공부는 안 했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씩 실력은 늘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같은 거 체크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시간 체크. 그 다음에 이해한 내용, 이해하지 못한 내용 꼭 구분을 하세요.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설명 여부, 내가 설명할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단순히 모모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공부법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제시된 자료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시문이 나왔다? 그럼 단락별로 이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 각 영역별로 나눠서 얘기했을 때 추천드린 공부법 중 하나가 요약이라고 했죠. 각 단락별로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보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뽑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2차 공부할 때도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은. 그 조건의 가지수가 몇 개고 각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외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론 탐색. 이론 탐색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 이해가 충분하냐 부족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 이해가 충분하다, 나 이 문제는 굉장히 다 충분히 이해했어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문제에 필요한 이론들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문제 이해가 부족하다면은 이론 탐색보다는 문제 이해 자체에 더 초점을 두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경우 자료 해석에서 묻는 뭐 증가율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 이론을 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론 탐색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인지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조건 적용 똑같아요. 조건들이 적용되는 상황, 예외 규칙 여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례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은 따로 정리를 해서 스크랩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오답 노트가 될 겁니다. 단권함 노트가 될 것이고, 정답 도출 이 부분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답을 맞게 찾는지 실수하는 건 없는지, 뭐 발문에 제시된 중요한 단서는 놓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아 단계로 가볼게요. 자, 모아 단계라면 이제 슬슬 피셋 문제 많이 적응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 즉 아 단계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게 모아 단계에서 이제 두 분류로 좀 나뉘는데, 이제 모르는 것을 알아가면서 아 이거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네, 이거 좀 더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뭔가 지식욕이 욕구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나 이거 이렇게 많이 모르는데 이거 언제 다 해 하고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셋 어차피 우리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내년 뭐 2월 정도에 본다 쳐도 몇 개월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장기 플랜까지는 아니지만 중기 플랜 정도로 잡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을 공부를 해야 될지 공부량을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피셋 문제가 거의 한 1500 문제 된다고 했죠. 1400, 1500, 1500 문제를 할게요. 그럼 편의상 1500 문제를 하고 1500 문제를 내가 적어도 한 번씩 다 문제를 풀어보겠다 라고 하고서 그 시점을 뭐 올해 8월, 9월 이 정도로 잡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1500 문제를 지금 5월은 뭐 거기 갖다 치고 6, 7, 8, 9, 10 한 5개월 정도 잡으면 한 달에 300문제씩 풀면 되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한 달에 300문제씩 풀어서 5개월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달에 300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10문제씩 풀면 돼요. 그쵸? 매일매일 하루에 10문제씩 풀면은 9월, 10월 정도까지는 어찌됐건 다 볼 수 있어요. 기출문제 다 볼 수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한 번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심화 강의 또 모강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기출문제 다시 또 보게 될 거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중기적인 플랜을 먼저 갖고 공부 계획은 세분해서 그날 할 공부량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꾸준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기왕 여기 5급 공채 뭐 시험 보기로 했다 마음 먹었으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공부량만 그냥 꾸역꾸역 한다라고 천천히 꾸준히 하지만 끊이지 않고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각 문제 해결 단계별로 볼게요. 문제 인지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을 해보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이제 문제 이해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모모 단계에서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기초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뒀다면 문제 인지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 인지도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나눠서 접근하는 것도 좋아요. 뭐 법조 문형이면 법조 문형, 일반형이면 일반형, 퍼즐형은 퍼즐형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내가 문제 봤을 때 문제 유형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문제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제시하는 문제 유형 분류 툴도 참고하시고 아니면 본인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문제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게 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공부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자료 중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 원인 해결책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건을 놓친 예외사항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유형도 파악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저런 방법 이런저런 문제 아까 해결 단계 5단계 있었잖아요. 각각의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실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실수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다 잡으려다가는 하나도 못 잡아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목록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문제 인지 단계에서는 어떤 실수가 있었고 조건 이해에서는 어떤 실수가 있었고 쭉 적다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일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만 골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조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단서를 놓친다라는 거 한다면 그것만 고치는 거예요. 그것만. 다음에 문제 풀 때에는 단서만 먼저 보는 거지. 단서만 먼저 보면서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이건 놓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것만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얘는 됐고 그 다음에 가져와가지고 또 잡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세요. 한꺼번에 뭐 4-5가지 실수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여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 탐색, 익숙하지 않은 이론 위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익숙한 이론은 이제 실전에서도 금방금방 나올 수 있으니 좀 익숙하지 않은 이론 위주로 잘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익숙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자주 활용되는 이론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 위주로 정리를 해보시고 이거는 시간 여유가 된다면은 유사 기출 문제 같이 스크랩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하려면 이제 문제 유형 같은 거 나누는 것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하세요. 시간 여유가 없는데 이런 유사 기출 문제까지 스크랩 하는 것도 일종의 시간이 좀 낭비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건 적용 파트에서 뭔가 내가 조건을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온다. 그럼 꼭 그 원인을 분석을 하세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원인도 모르는데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이 원인을 찾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도 가능해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야지 그냥 나는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상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자. 해결책 먼저 찾지 마시고 원인부터 자세하게 파악하라는 거. 해결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중요한데 전 해결책보다 문제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단계예요. 아는 것을 아는 단계.
자, 아 단계까지 도달했으면 이제 거의 합격권에 가까워졌다고 보면 돼요. 70점 후반, 80점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피셋이라는 시험이 변수가 좀 많아요. 시험 당일날 컨디션도 중요하고 시험장이 얼마나 멀리 또는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또 다른 거고, 또 감독관이 또 나랑 또 잘 맞는지, 시험 같이 치르는 수험생들은 뭐 거슬리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굉장히 좀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들쑥날쑥하는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조건 하에서는 충분히 합격권 점수가 나오는 게 저는 아 단계라고 보는데, 이 아 단계는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실전에서 고득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시험 당일 컨디션 변수만 큰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하는 점수예요. 근데 이때에도 방심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점수대를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뭔가 점수가 향상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유지한다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내가 합격권의 점수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될까? 자, 문제 인지 단계의 경우는 발문 및 자료, 지문만 봐도 접근법을 떠올릴 수 있도록 대비를 하자. 사실 기출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유형을 나눌 수도 있다고 했는데, 문제 유형을 나누다 보면은 각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는 순서,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발문이나 자료나 지문만 봐도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는 감이 딱 서요. 그렇게 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인지 단계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 문제별 접근 요령을 한번 매뉴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본인만의 매뉴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형 제시문이 나와 있고 선지가 나와 있을 때 발문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 접근하는 게 다른 식으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되니까. 그리고 조건 이해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이 좀 약하다고 느끼는 부분,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 위주로 공략을 하세요. 그래서 해석하기 까다로운 문제들 있죠. 해석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을 위주로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상황 판단의 경우 퍼즐형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자료 해석 같은 경우도 뭐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뭐 표차트 변환형이라던가 뭐 상황 판단형이라던가 이런 문제들 위주로 골라보는 거죠. 뭐 논리 퀴즈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료 해석하는 속도를 높이셔야 돼요. 표나 차트, 뭐 제목이랑 단위, 항목 이런 것들만 그냥 한 번에 쓱 훑어봐도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선지에서 이런 게 나오겠네, 수식이 제시되어 있다면 수식은 이렇게 이용이 되겠네,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론 탐색,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장 직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론 탐색이 유일해요. 나머지는 문제가 나와봐야 알아요. 이론 탐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가중평균 나온다. 가중평균 개념 뭐고,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뭐 공식은 어떻게 되고, 좀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게 줄줄줄 다 나와야 돼요. 자, 여기 제가 다시 적어놨죠. 문제 내용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몰라요. 어떤 자료가 나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문제들 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해법은 다 통해요. 그 해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빨리 적용해서 답을 도출하느냐, 그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 이론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건 적용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하는 게 계속 나오죠.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시고, 틀린 문제에는 원인문과 해결책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문제가 나올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그럴 겁니다. 실전에서는. 이때에도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풀이법을 찾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게 연말 연초에 있는 모강 시즌이죠. 모강 시즌에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그때 이제 많은 스킬들을 쌓아 나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 대부분을 아마 안 풀어보셨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여기까지 지금 단계에서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문제 이해, 문제 인지, 조건 이 이런 파트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순차적으로는 더 맞기는 해요. 하지만 뭐 병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본인 학습 성향에 따라서 잘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마지막 다룰 내용인데 암호 단계예요. 암호 단계 공부법. 사실 여기 부분에서는 저도 이 단계까지는 안 가요. 저도 이 단계까지는 안 가고, 물론 제가 이미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은 충분히 설명하고 하면서도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암호 단계까지 오르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유형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 유형이 이제 말 그대로 문제 푸는 감각이 월등해가지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문제 지나치게 익숙해진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 성향 자체가 이미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은데, 두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암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과목이라면 의미가 있죠. 뭐 경제학, 행정학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쟁점 같은 것들, 문제 같은 것들 외워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필수에서는 안 통해요. 필수에서는 그게 안 통하기 때문에 문제 외우는 거는 하등 게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데 그걸 문제 외워가지고 이 문제 답은 이거지 하면서 정작 설명도 못하고, 그런 거는 진짜 안 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케이스까지는 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 단계까지만 와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단계랑 암호 단계랑 나누는 케이스 2는 제외하고 케이스 1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낯선 문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아 단계까지는 약간 그게 부족할 수 있어요. 암호 단계는 그것까지도 가능해요. 어차피 본인이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낯선 문제도 굉장히 적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뭐 추천할 만한 공부법을 제시하기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시를 해보자면은, 암호 단계에서는 쉽게 이해한 문제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과연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별 접근 요령 매뉴얼로 만들어서 습득하는 거. 요거는 아까 우리 아 단계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거죠. 그 직관적으로 풀고 넘어가는 부분일수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그 자주 본 문제에서는 이제 새로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 2번, 3번, 뭐 4번,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제 지겹거든요. 지겹고 한 번 봤던 문제 다시 풀려고 하니까 답은 다 떠오르고, 그럴 때에는 기출문제를 한번 낯설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뭐 보기형 같은 경우 기형, 니은, 디귿, 리을 중에 4개 중에 한 2개만 봐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의 경우 기형부터 리을까지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다 보면서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출문제도 새롭게 보여요. 내가 계속 문제 풀었던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고, 뭐 예전에 뭐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봤다. 이번에 5번부터 1번으로 순으로 본다던가, 문제 풀이 순서를 뒤에서부터 본다던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응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론 탐색이랑 조건 적용, 뭐 정답도 이런 부분은 앞에 다뤘던 내용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문제풀이 단계를 5단계로 나눴어요. 문제 인지가 있었고, 그 다음 조건 이해가 있었고, 그 다음 이론 탐색이죠. 그 다음이 조건 적용이 있고, 그 다음 정답 도출이 있어요. 이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2단계를 묶어가지고 문제 이해, 뒤에 2단계를 묶어가지고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피셋 정복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눴었어요.
모르는 걸 모르는 단계가 있었고, 모르는 걸 아는 단계가 있고, 아는 걸 아는 단계가 있고, 아는 걸 모르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뭔가 좀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아요? 각 문제 풀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인지 수준이 달라요. 문제 인지부터 조건 이해, 이론 탐색, 조건 적용, 정답 도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칸들을 메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모르고 모든 단계가 뭐뭐 상태고 뭐뭐하 상태고 그러진 않아요. 각 단계별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 인지는 굉장히 거의 완벽한 수준에 가까워져 있지만 이론 탐색이 아직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도와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초 자료가 있어야 도와드려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문제 있죠. 그 문제편으로 해서 제가 3문제 정도 드린 게 있는데 이거 잠깐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문제 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여기 해설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해설 참고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거 활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각 문제 보시면은 왼쪽에는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가 문제 풀 때 풀이 과정 단계별로 한번 가이드를 제시한 게 있어요. 문제 풀이 시간을 적어보라고 했죠. 문제 풀이 시간 꼭 적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는 본인이 느꼈을 때 난이도예요. 본인이 느꼈을 때 별 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문제는 뭐 별 3개짜리야, 이 문제는 뭐 별 2개짜리야, 또는 이 문제 너무 어려워 별 5개짜리야,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매겨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별로 이렇게 난이도를 체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기출문제를 골라서 풀실 때 나한테 좀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들 위주로 문제를 푸는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그 신원 선생님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분석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 난이도를 정리를 한 거니까 개별적으로는 좀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스스로 그런 난이도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인지부터 조건 이해, 이론 탐색, 조건 적용, 정답 도출 각각별로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 같은 것들 만들어 봤죠. 처음에 문제 푸실 때는 뭐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문제 푸실 때는 그냥 오른쪽은 그냥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내 나름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시한 각 단계별로 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아직 나는 문제 푸는 게 좀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시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문제 인지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지, 조건 이해에서는 그래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럼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편하신 대로 해보시고 어떤 게 더 나한테 더 맞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 그 방법에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학교 수업 시간에 이대로 똑같은 자료로 나가요. 똑같은 자료로 나가고 여기에 이제 문제 인지부터 정답 도출까지 본인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정리했는지를 써가지고 제출하라고 해요. 그 일종의 숙제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각각 문제를 제가 한 문제씩 추려와 봤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4쪽. 4쪽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보여드렸던 그 체크리스트 있었죠. 체크리스트. 그 체크리스트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문제 풀기 위한 충분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부터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답해보자 라는 거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거 하루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체크리스트는 이제 여러분들의 피셋 정복 단계를 좀 가늠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왼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각 문제 단계별로 문제 단계를 지금 5단계 나눴었잖아요. 그 문제 단계별로 제가 3가지 정도 중요 포인트들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총 15개의 포인트가 나오죠. 그럼 이 15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지, 실수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내가 주의하고 있는지 계속 인식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점부터 10점까지 제가 지금 점수를 매겨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10점 만점에 그래도 나는 꼼꼼하게 잘 확인했어. 그럼 10점이 될 것이고, 좀 부족해서 뭐 5점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은 각 이제 문제인지 단계별로 점수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표를 떠올렸을 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구나라는 거를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기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피스셋 정복 단계 자가 테스트라 해가지고 그날의 하루 주문 점수, 그리고 피스셋 정복 단계가 본인이 느꼈을 때 현재 단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코멘트, 이런 것들을 써보게끔 해놓고 있어요. 학교 수업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끔 해보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간 학습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학습 관리를 제가 주로 많이 담당해서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시현 선생님도 담당 같이 맡아주시긴 할 건데, 틀은 제가 거의 다 짜놓은 게 있으니까 그 틀대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금 제 계획은 자료 해석 위주로 아마 학습 관리가 진행은 될 텐데,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상황 판단 그 수업 내용도 있고 하니까 상황 판단까지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는 좀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어가지고 자료 해석에서 그치지 말고 상황 판단, 언어 논리까지 좀 연구 영역을 좀 넓혀보자라고 취지로 지금 언어 논리 쪽도 연구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 판단 쪽은 제가 지금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고, 언어 논리 쪽도 지금 연구소 내부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으니 아마 조만간 한 내년 정도쯤에는 좀 뭔가 새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한 2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서 왔는데 딱 2시간 시간이 딱 된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까지 강의 집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준비한 강의안이 분량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주로 강조할 만한 그런 포인트 위주대로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렸어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수업 내용에 다루지 못한 부분이라던가 궁금하신 사항이라던가 그런 것들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뵐 게 있으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